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권력자,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법, 오늘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헌법 좋아, 헌법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요, 헌법이 좋아, 정말 좋아. 왜 이렇게 좋은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헌법, 세상에서 제일 좋은 헌법. 꽝꽝 꽝꽝꽝. 별난하게 시작하네요. 반갑습니다. 야, 근데 기리 씨는 진짜 헌법이 제일 좋아요. 예, 요즘에 그래도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또 다른 좋은 게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 좋진 않은데, 제가 한번 오프닝을 네. 다들 세 분이서 좀 진지하게 해주시길래. 맞아요. 띄워봤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저희 각시죠. 네. 각시라는 말도 참 좋네요. 근데 오늘이 특별한 날이기에 또 이렇게 우리가 무게감 있게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바로 제헌절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 조문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제헌절이 또 국경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으로 바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제헌절인데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함께 5대 국경일에 들어갑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어렸을 때 이 제헌절날 학교에 가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이 다른 국경일들은 다 쉬는데 왜 제헌절은 빨간 날이 아닌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제헌절도 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1950년대부터 2007년도까지는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도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이런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예, 좀 아쉬운 얘기긴 한데 하지만 한글날이 있잖아요. 예전엔 공휴일 아니었다가 공휴일로 다시 지정이 됐고 네. 어떻습니까? 제헌절도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라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제헌절이라 쉬는구나. 네. 그렇죠. 한글날이라 쉬는구나. 네. 뭐 이렇게 또 뜻을 되새길 수 있다는 핑계를 대봅니다. 공휴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공휴일이 또 많아지면 또 타격을 입는 분야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논의가 좀 지지부진되는 것 같은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도 궁금해지네요. 최근에 네티즌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성인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물어본 결과 1위가 어버이날이었고 바로 2위가 제헌절이었습니다. 실제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하면은 꾸준하게 제헌절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위가 어버이날이군요. 네. 그럼 저는 이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하고 좀 합쳐서 그냥 한 번에 공휴일로. 오. 별로예요? 왜요? 쎄하네. 왜? 쉬는 날 많으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부모가 서로 주고받는. 그날 하루로. 아예 그냥.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어쨌든 법도 이게 사람이 또 만드는 거니까 여론이 모여지면 이 제헌절도 뭔가 공휴일로 재지정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법 중에 법이 헌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법이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만큼은 헌법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헌법 정신을 이어갈 법을 만드는 입법자 만나볼 차례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어르신들은 걱정이 많잖아요. 네.
걱정이 많다 보니까 자녀를 이용한 범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법도 다양하고 따님의 목소리를 흉내를 낸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충남 당진에서 500만 원을 들고 상경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범죄에 노출이 되고 피해를 실제 입었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당황하게 되세요. 경찰을 찾아가야 될지 아니면 뭐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될지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이 통합 체계를 운영하고 구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열정적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고양시 주민들에게 얼굴 복지까지 가능하게 한 한준호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들의 법에 이렇게 또 한번 나와 주셨고요. 근데 저희가 얼굴 복지라는 말이 얼복. 공감하시죠? 뭐 지역에서 이제 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시죠. 근데 뭐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것 같고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군요. 심지어 압도적인 지지. 네, 수도권에서 최고의 득표율. 네, 저희 지역이 예전에는 그 여야가 공수교대가 굉장히 빈번했던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최초의 재선 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9만 8천 표 이상을 얻었는데 이게 득표 수로는 수도권 최다입니다. 네,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벌써 이제 두 번째 뵙는 거라 또 이렇게 친근하게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기리 씨는 한준호 의원님 처음 뵙는 거죠? 제가 이제 기사로나 뵙고 네. 그리고 이 대본상에서 워낙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근데 네. 이렇게 뵙는데 사실 녹화 들어가서 몇 마디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잘생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김기리 씨가 있길래 저는 그 KBS 공채 출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팬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TV를 그렇게 자주 안 보는데 네. 화면에서 굉장히 자주 뵀던 분이 나와서 제가 인사할 때 유명한 분이 오셨네요. 그랬잖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또 미남 개그맨의 그렇죠. 또 저 계보를 갖고 있잖아요, 기리 씨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남 역할을 한 개그맨. 미남 역할을 한 개그맨이죠. 아유, 또 미남 갑자기 개그맨이 겸손하게. 예. 근데 진짜 궁금해요. 이 정치에서 정말 이 단정하고 네. 깔끔한 외모. 이런 것도 확실히 경쟁력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각자의 캐릭터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옆 지역구인 박주민 의원은 거지갑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조금 깔끔한 이미지로 대비되게 저희가 이제 박주민 의원과 친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실제 이 사람이 일을 잘하겠구나 또는 좀 합리적이겠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네. 아까 수도권 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61.24%의 압도적인 오. 그 표차로 재선이 되셨고 지역구 12개 동에서 모두 50%를 넘겼어요. 이거는 영호남을 제외하고서는 전국 최다 득표를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거기서 재선한 것도 지금 최초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같은 당이요. 네.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정치에 일찍 몸을 담은 게 아니라 전략공천으로 그 지역에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매주 매월 그 주민들과 하는 행사들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찾아가는 민원실 그리고 지역 내에 워낙 현안들이 많아서 제가 뭐 철도 사업이나 기존 인프라 사업에 좀 치중을 4년간 했는데 운이 좋게도 이게 다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60%가 나오려면은 되게 저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넘어서는 지지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좀 얻지 않았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역시 지역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신 게 그 비법이 아닐까 싶은데 네. 특히 요즘 의원님이 자주 출몰하신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배드민턴장에 가면은 의원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 전해지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배드민턴도 자주 즐기시고 최근에는 대회 나가셨다고 하는데 또 이거 안 물어볼 수 없죠. 대회 성적은 의원님 어떠셨나요? 대회까지? 아직 제가 이제 4번의 대회를 나갔는데 네네. 아직 1승을 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번에 24대 25로 네, 야, 석패를 하게 아, 그게 심장이 아쉬우니까.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야, 그게 아쉬우시니까 내년에 또 나가시겠네요. 네. 그 1승을 위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제가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행사장을 자주 갔는데
근데 돌아서는데 야 정치인들은 이럴 때만 오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처음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배드민턴장에 찾아가서 레슨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됐거든요. 네. 한 4, 5개월 정도는 주민분들이 안 쳐다보세요. 아예.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근데 그거를 6개월을 넘기니까 그때서야 같이 이제 시합도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끝내지 말자. 1년이 지나면 첫 대회를 나가자 해서 만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대회가 있을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근데 사실 이 다른 운동도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배드민턴이었는지. 우선은 가장 그 손쉽게 접할 수 있기도 하고 저희 고양시의 배드민턴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만큼 클럽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만 이제 대형 클럽이 3개 정도 되는데 한 클럽당 회원수가 한 5, 600명 정도 되세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을 한 곳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기도 좋고 네, 그래서 시작을 했죠. 하긴 배드민턴이 진짜 대표적인 생활체육의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운동량 많죠. 네. 예, 재밌기도 하고. 네. 예, 꼭 1승도 거두시기를. 올해 목표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구 주민분들과 의사소통도 하셔야지 또 생활체육도 함께 하시자.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도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100여 건 정도. 네, 101건입니다, 정확하게. 예, 네. 굉장히 많은 또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입법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억이 남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EBS 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코로나 시기였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한국 그 교육방송공사의 법 개정을 처음으로 해낸 거예요. 최초의 그 법 개정이기도 했고 그 법을 근간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제가 제1회 그 의정 대상을 받기도 했고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의미 있게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도 수상을 하셨지만 아까 101건이나 발의하시다 보니까 본회의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나 좀 아쉬웠던 법안이 혹시 있으실까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이제 중점을 두는 법안 중에 하나가 재정법입니다. 되게 법은 이제 개정도 하고 새로 만드는 재정도 하는데 이제 신기술이 자꾸 발달할수록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IoT 기술, 센서 기술인데 여기에 대한 기본법이 아직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나중에는 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재정법을 냈는데 이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 IoT 기본법을 다시 한번 재정법으로 제출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과 관련된 건데 저희가 3기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이기도 하고 아직도 그 지역번호 02를 쓰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바로 서울 옆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중첩 규제가 있어서 3기 신도시는 만들고 자족 기능은 갖춰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수도권 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게 워낙 지역 간에 좀 갈등이 좀 있는 문제라서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그 부분 좀 아쉽죠. 그렇군요. 자, 하지만 이제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우리들의 법에서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법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주목한 법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범죄에 노출된 어르신을 구하라. 바로 노인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지난해 우리들의 법에서 소개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법안에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 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이 이미 고령화가 돼 있어요. 25년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저희 법률상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랄까 보호 장치들이 좀 있긴 하지만 최근에 불법 그 사금융들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에는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뉴스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 범죄들 말이죠. 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걱정돼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뭔가 가족들을 볼모로 해서 그런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범죄들이 또 기승을 부렸다면 요즘은 외로운 노인분들을 겨냥한 그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좀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사실상 이 목적이 굉장히 불순했던 경우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전혀 저는 남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부모님들이 또 이제 나이도 드시고 또 외로움도 많아지시고 걱정도 많아지시면서
야, 이런 것들에 또 솔깃솔깃 귀가 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한두 번, 터무니없는 문자 내용인데도, 기리야, 이거 무슨 일 있니? 이렇게 여쭤보신 적도 있고. 맞습니다. 네네. 확실히 이 법안 좀 준비하시면서 네.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김기리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걱정이 많잖아요. 네. 걱정이 많다 보니까 자녀를 이용한 범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법도 다양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따님의 목소리를 흉내를 낸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충남 당진에서 500만 원을 들고 상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경찰의 도움으로 다행히 뭐 이제 화는 면하시긴 했는데 이제 이러한 자녀를 이용한 범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어르신들의 은퇴자금, 노후자금을 노리는 이 범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세가 있어서 일도 하기 힘든데 그 돈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생활을 하라고 그러는 건지 정말 너무 답답하고요. 이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학대 범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그 숫자상으로 보면은 이제 통계가 정확히 잡혀 있는 건 2020년까지가 잡혀 있는데 그 전 해였던 2019년도에 한 6천 건에서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이미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63년생까지가 이미 고령화에 접어들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사회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입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는 제가 볼 때 대상 수가 는 만큼 더 증폭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르신들의 정말 노후 자금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은 물론이고 요즘 투자 사기도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 요즘 노인분들 노리는 주식 리딩방이 또 기세를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리딩방으로 이제 초대해가지고 뭐 투자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비대면 방식으로 약간 가상화폐나 다단계 투자 같은 거 부추겨가지고 돈을 들고서 이제 자취를 감추는 경우인데 실제로 그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사이버 사기 피해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2019년과 비교해서 4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고요. 지난해 개인 파산자 중에서도 60대 이상이 47.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식 코인이나 뭐 투자 실패로 이 60대 분들이 이제 연루된 경우가 비율이 최근 3년 새 무려 4.5배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분들 정말 어떻게든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개인 파산을 할 정도면 피해액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자,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 법안도 발의하신 것 같은데 핵심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그 신체, 정신, 그리고 성적 피해, 그리고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기를 당했다든지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에는 현행법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인 학대 범죄로 이제 추가가 되면 범죄 처벌이 더욱더 강화가 된다는 건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좀 높아질까요? 네, 현행 노인복지법을 보면은 노인 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고 있고요. 노인이 폭행하거나 성적 학대 그리고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에게 금품을 착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뭐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범죄 혐의가 추가될 경우에는 기존의 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중 처벌들이 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강력한 처벌로 범죄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범죄 피해를 이미 입은 분들에 대한 이 도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이 구제 방안이 있을까요?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범죄에 노출이 되고 피해를 실제 입었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당황하게 되세요. 경찰을 찾아가야 될지 아니면 뭐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될지 이럴 때 이 범죄에 대해서 금융기관도 필요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하고 공공기관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이 통합체계를 운영하고 구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경제적 학대 범죄가 우리나라만의 그런 현상은 아니더라고요. 미국과 영국에서도 노인을 그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가족과 지인에 의해서 이 경제적 학대가 또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각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그런 좀 방안들을 내놓고 있죠. 그럼요. 각국마다 이러한 법률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시니어 세이프 액트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우리로는 뭐 고령자 안전보장법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영국 사회에서는 이제 케어 액트라고 해서 돌봄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들로 인해서 노인 사회, 고령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신체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돌봄 형태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죠. 진짜 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범죄 꼭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강조해 주신다면요. 우선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그물망을 잘 쳐놔야 이 범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되고 우리 가족들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률은 조금 빠르게 신속하게 좀 처리되고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 심지어는 우리 미래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법안을 살펴볼까요? 한준호 의원이 주목한 법, 두 번째 법안은 방송 관련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저에게는 아나운서 선배이시기도 했고요.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를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죠? 저는 이제 2003년에 MBC에 입사를 하긴 했는데 실제 이제 방송을 한 기간은 한 5년여 정도로 좀 짧고요. 전체 방송사에서는 만으로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방송 정책, 그다음에 이제 PD로 이제 근무를 해서 아나운서 기간은 2003년에서 2008년까지입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의원이 되셨고 21대에서는 과기위에서 또 활동을 하시고 확실히 좀 방송 관련 법안도 네. 많이 좀 내셨습니다. 자, 법안의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방송 관련법. 이제 방송 관련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흔히 말하는 방송 3법 21대에서 이번에 제가 이제 추진했던 방송 4법을 말씀하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공영방송, 즉 공중파, 국가의 전파망을 사용하는 공중파 방송, 이 방송이 정치 후견주의, 즉 정치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장을 선임하는 구도가 좀 공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법이고, 이 법이 각 공영방송 3사에 공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KME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방송 3법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배구조라는 건 방통위, 그다음에 이사진, 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배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가장 상위 단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굉장히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자체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최소 4인 이상의 의결구조를 가져라 라고 하는 법을 추가해서 총 방송 4법으로 저희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패키지법입니다. 4개의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 법은 전체적으로는 2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전 세계에서 성공을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영국의 트러스트 제도라는 게 있고요. 일본의 NHK, 그리고 독일의 제데프라는 방식이 있는데 영국과 일본은 그렇게 성공한 모델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 영국의 트러스트 제도는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모델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제데프 방식은 다수의 위원들이 사장 추천을 해서 그 사장들을 임원이 선택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독일의 제데프 방식을 준용을 해서 한국식으로 만든 이 법에 3개의 공영방송에 적용하는 것, 이 방송 3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합의제 기구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고치는 법, 이렇게 해서 총 4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회는요, 공사의 어떤 독립성이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사는 각 분야의 어떤 전문성, 대표성을 고려를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KBS 이사회 그 추천권이 보니까 여당 6명, 야당 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던데, 그렇다면 이 이사 추천 권한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네.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정치인들이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곳을 거치고 뭐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서 구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100% 정치인들이 추천한 사람이잖아요. 네. 이거를 저희가 좀 넓히자라고 해서 이사수는 21명으로 저희가 공통으로 넓히고 이 안에 정치권의 추천 인사는 5명으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학계, 유관학회, 그다음에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기술연합회,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이렇게 해서 총 21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요. 이 추천 권한이 주어지는 곳이 과연 대표성 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또 주장하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거꾸로 해보면 됩니다. 현재 7대4 구조나 6대3 구조, 정치인들이 100%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서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희석시키는 것이 더 담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답이 명확한 것이죠. 특히나 뭐 PD나 기자 그리고 이제 기술연합회 쪽에 있는 분들은 현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관학회도 마찬가지. 이분들이 정치 편향적이다라고 정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분들을 정치적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의원님께서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추천제조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추천제 어떤 방식을 좀 제안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게 이제 독일의 제대프 방식을 준용을 한 것인데요. 각 이사진들은 이제 KBS, EBS, MBC 이사진들은 공모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역, 성별 등 안배를 통해서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정해진 심사 방법에 따라서 복수의 사장 이상을 추천을 해서 이사회가 그 복수의 추천자들 중에서 사장을 뽑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추천제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어떤 비용도 좀 소모가 되고 인력 소모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편향성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법의 목적은 정치의 후견주의를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정치 후견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거나 희석을 시켜야 되겠죠. 완전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희석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그 수를 늘리는 데 있고 거기에 불특정 다수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표성을 띠는 분들을 모셔오는데 역점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MBC 사장을 뽑을 때 이 법이 도입되지 않지만 MBC에서는 50명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분명히 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떨어지고 저희가 그냥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통과된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미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용이 든다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정치 후견주의가 남아있다라든지 편향적이라는 논리는 좀 그 근거가 좀 미약하겠죠. 그렇군요. 자, 의원님의 입법 활동 중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이 아동과 어린이 관련법도 많이 내셨는데요. 또 통과도 많이 됐습니다. 예, 노인, 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 아동과 어린이에게도 관심을 많이 쏟고 계시네요. 네, 실제 제가 MBC 있을 때 남자 사원 중에서 최초의 육아휴직을 쓰기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아빠가 읽는 임신 출산책 저자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아이들이 우리 국가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 인력이기도 하고 소비 인력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좋은 지도자로 성장을 해야 되는 재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출산율을 봤을 때는 1% 미만입니다. 0.8%대이고 조만간에는 아마 0.5%대까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국가의 미래의 전망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 이 두 가지에 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잖아요. 근데 참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한 나라가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그런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법안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특별히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런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들이 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새로 생기는 택지지구, 그러니까 새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를 하는 곳들은 젊은 부부들로 인해서 학급이 과밀학급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지 못한 곳들은 아이 수가 모자라서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 일들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법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들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21대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어린이 안전처 신설, 즉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린이 안전처를 신설하자는 법안 냈었는데 이러한 이제 부모들을 위한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두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지역 주민들의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 주민들을 위해서 또 더 많이 앞으로 뛰실 것으로 저희가 기대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신지 좀 귀띔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운이 좋아서 국토교통위원회 3연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지금 22대 국회 중에 이제 여야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주민들의 기대가 좀 큽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 네. 실제 21대에서는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22대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도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은 신생 지역이 많아서 3기 신도시나 또 새로 생긴 지역이 많아서 과밀화급 해소 문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약간의 규제가 좀 완화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일 욕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 주민분들은 훨씬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의원이 이렇게 일 욕심이 많다면. 칭찬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정말 저 응원도 많이 받고 계신데 오늘 기리 씨는 어떠셨어요? 진짜 한준호 의원님 오늘 처음 뵙는데. 정말 사실은 든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하면서 되게 불합리한 일이라든가 허망한 일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직접 방송국에서 겪은 이 경험들을 토대로 지금 이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방송계가 굉장히 든든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의원님 덕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전 팀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좀 인상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작년 이제 국감 때 막 고성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근데 진짜 자료를 이만큼 준비해 오셔가지고 팩트로 다 하나하나 짚으니까 상대방이 진짜 할 말이 없어지는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외모 안에 굉장히 강직하고 또 국민들을 위한 그 마음이 있으시니까 앞으로도 저는 그 마음만 잃지 않고 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전 그냥 재밌다. 재밌어요? 네. 의원님 그냥 쳐다만 봐도 저는 굉장히. 오늘 전혀 재밌는 멘트는 하지 않으셨는데 재밌고 즐거웠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네. 의외네요. 네, 굉장히 예. 재밌었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의원님 뭐 훈훈한 외모야,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겠지만, 그 말 속, 의원님이 하시는 말들에 알맹이가 없다면, 내지는 의원님이 진심을 담아 하는 말이 아니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오늘도 말씀해주신 내용들 보니까 앞으로의 활동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진심을 담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역시 재밌다. 잘 풀어냈다, 정말. 괜찮았어요? 예, 네. 옆에서 저희가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도 재밌다는 표현은 한 적이 박하잖아요. 제 없어요. 웃음의 박하인데 재밌다. 처음으로 정책 얘기를 했는데 재밌다고. 그리고 배드민턴 부디 좀 1승 하시길. 그렇습니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계속 지니까. 일부러 져주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네요. 예. 21대 국회에 정치에 입문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정치보다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해주셨는데 이제 22대 국회 입법 목표를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국민들의 대의 기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저희가 제안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필요한 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정치는 서비스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민생 해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는 견제기구이기도 하니까 행정에 대한 견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국민들의 의혹들도 상당 부분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22대 임할 생각입니다. 정말 일 잘하고 의욕도 넘치고 아주 열정적인 그렇도록 정말 재밌는 한준호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드디어 남양 특집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공포 영화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어떠세요? 공포 영화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아, 공포 영화는 정말 왜 그렇게 재밌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보면은 막상 보면 저 굉장히 무서워하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맞아요. 근데 꼭 보고 싶어. 저도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막 볼 때는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막 이러면서 보다가 나중에 그 극장을 나올 때 그 안도감. 안정감. 아. 이게 현실이 아니구나. 그래, 내가 사는 현실은 그래도 저런 귀신은 없잖아라는 안도감이 저는 참 행복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예 못 봐요. 저는 오. 무서운 거 영화, 뭐 소설 아무것도 못 보는데 저는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보고 극장에서 나올 때 안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 오늘 밤은 다 잤다. 이제 며칠을 못 숨겨지는구나. 자겠다. 그래서 전 절대 못 보는데 항상 보고 싶은 그 열망은 가득해서 이렇게 봤다 못 봤다 하죠. 그리고 꼭 나중에 물어보는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래, 됐냐?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된 거냐? 같이 봐놓고. 저는 이제 좋아하는데 너무나 무서운 장면 나올 때 살짝 실눈을 뜨는데 사실 맞아요. 이것도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올해 이 공포 영화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이 파묘가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 파묘 이후에 오컬트 영화 붐이 다시 불기도 했었는데 그 133개국의 판권이 팔려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호주에서도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대단한 게 예전에는 이 무덤 장면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뭐 내 다리 내 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무덤 근처에서 뭐 이렇게 막 파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는 김고은 씨가 그 구슬하는 뭐 겁나 험한 게 나왔다는 뭐 이런 대사도 들리고. 맞아요. 근데 요즘에 글쎄요 무덤을 보기가 또 쉽진 않아요. 장례 문화가 확실히 좀 바뀌었죠. 그 이제 화장이 좀 보편화됐는데 실제로 2022년 보건복지부 화장 통계에 따르면 전국 화장률이 무려 91.7%나 됩니다. 2001년 38.5%에 비해서 무려 2.4배 증가해서 화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이제는 변화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지금 세대들은 화장을 진짜 많이 하는데 우리 윗세대 분들은 아직까지 묘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해서 또 명절 때가 되면 때마다 이제 그 벌초를 하러 가는데 그때 무덤 때문에 종종 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오늘 사연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제부터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진짜 산에 들어가시려고요? 여기서 산다고? 얼마나 좋으냐. 나 이제 집 앞에 있는 것들 다 따먹으면서 살련다. 아들, 같이 살자. 응? 제가요? 여기서요? 왜요? 아니, 네가 같이 살아야지. 싫어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도남, 이 차가운 도시의 남자라고요. 그래도 아빠 혼자 살긴 무섭다고. 같이 살자. 응? 안 돼. 근데 여기다 집 지으면 이거 무덤뷰인데, 저 무덤 뭐예요? 어디? 내 그림 같은 동산에 무슨 무덤이라고 그래. 저기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있네. 내가 저 무덤을 그럼 내가 그냥 파버려야 되겠어. 저 영화처럼. 파묘다! 아들, 가자. 아이고 우리 아버님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으니까 많이 잡숴요. 이거 요즘 벌초도 장비빨이라는데 예초기 하나 살까? 낫으로 하니까 허리가 아파. 남자는 허리가 중요하다고. 아니 허리가 왜 중요해? 허리 아껴서 어디에 쓰려고? 이 사람이 진짜 그걸 몰라. 저 여보시오! 저 남의 산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여기가 원래 앞집 최씨 산이었는데 당신은 누군데? 내가 얼마 전에 이 산을 샀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나의 꿈의 동산인데 지금 이 무덤 때문에 아름다운 내 동산이 망가졌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아니 뭔 소리예요? 여기 우리 아버님을 몇십 년째 모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이래? 그 이장하던가 아니면 아버지 자연인 생활에도 또 그 돈은 필요하니까 우리 그럼 토지 사용료를 받을까? 역시 우리 아들이 똑똑해. 이장은 좀 야박하고 대신에 그러면 토지 사용료를 줘요. 아이고 이거 날강도가 따로 없네요. 토지 사용을 못 줘, 안 줘, 절대. 아유 법대로 해요. 자, 다른 사람의 산에 있는 묘, 조상의 묘, 이거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제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동묘지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땅이나 산을 소유한 사람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남의 땅에 묘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땅이라서 이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요즘 땅이나 뭐 임야 이런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관련해서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차례차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자, A씨가 2014년에 경기도의 한 임야를 이제 매입을 합니다. 근데 이 땅에는 1940년에 사망한 B씨의 조부하고 1961년 사망한 이 B씨의 부친의 분묘가 있었는데 이 B씨가 이 분묘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다고 해요. 근데 임야를 매입한 A씨가 B씨를 상대로 내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토지 사용료를 내라 라고 요구를 했고 B씨는 자신에게 이 분묘 기지권이 있기 때문에 낼 수 없다라고 맞서면서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B씨가 분묘 기지권이 있어서 못 나간다고 한 건데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뭐죠? 관습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묘 기지권은 분묘와 그 주변의 이제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되면 땅 주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이거를 없앤다거나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권리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내 땅에 다른 사람의 묘지라 이게 참 찝찝하긴 할 것 같거든요. 자,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분묘 기지권을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묘지를 세운 경우, 당연히 이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 땅을 판 거예요. 그러면 묘지는 그대로 있지만 이 묘지 이전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생성될 수 있는 양도형 분묘 기지권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냥 그대로 평온하게 그 묘지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 20년이 넘게 점유해서 그 사용권이 인정되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B씨 같은 경우는 1940년도에 이 할아버지 묘를 만들었으니까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분묘 기지권이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 다른 사람 땅에 몰래 묘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대로 20년이 지나면 그 부분 땅에 대해서 묘 설치자가 권리를 갖게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B씨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이제 사건의 쟁점은 분묘 기지권이 있어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가?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1심에서는요, 분묘 기지권이 20년 동안 계속 점유하고 있어서 인정이 되었다면은 별도로 토지 사용료 지급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2심은 또 바뀌었습니다. 분묘 기지권을 시효치두, 그러니까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어서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된다고 해도 적어도 진짜 그 땅 주인이 지금부터는 사용료를 내요 하면은 그 시점부터는 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결국 양쪽 모두 불복해서 대법원으로 가게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2심처럼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B씨의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용을 해왔던 건데 그렇다면은 이전에 사용했던 그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대법원에서는요, 그러니까 시효로 취득을 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면은 소유자가 아무리 토지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원주인이 있다고 해도 이전 것부터 다 청구하면은 부당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도 사실 불분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지금 청구한 날로부터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전의 사용료까지 무한정으로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도록 해두었습니다. 오래전 분묘를 설치한 시점까지 다 계산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은 일단 일시금으로 그걸 지급한다면은 굉장히 금액이 커져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용료 지급을 지체하면은 분묘기지권 자체가 소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절충안을 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용료 는 어느 정도를 내야 할까요? 이 구체적인 액수는 사실 정하기 나름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집가 상승이나 경제 변동 같은 부분이 있으면 증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또한 토지 사용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이 분묘 기지권을 소멸이 되었다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도록 해두었고 다만 당사자의 협의나 판결에 의해서 분묘 기지권 에 관한 그 사용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은 이 액수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이때는 안 내더라도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어려운 것으로 정해두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도 만족하고 무덤을 조성한 가족들의 마음까지 살핀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사람의 땅에 묘지를 조성해도 이게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난 2001년에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이 묘지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딱 봐도 이게 전혀 관리가 돼 있지 않는 묘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연고 무덤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장기간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한 소위 말하는 그런 무용고 묘의 경우에는 장성법에 따라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무용고묘로 허가를 받으면 개장하기 전 미리 3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하고 개장에서는 유고를 봉안기관에 10년 동안 또 봉인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도 김기리 씨가 한 줄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의 한 줄평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을 기리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자! 아, 기리 씨가 또 기리는 마음을 잘 챙겨주셨네요. 맞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정말 이 장묘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말이죠. 봉분을 만드는 사례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수목장, 화초장, 또 잔디장 등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장묘 문화에 맞는 법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